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하면서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뭐 여행, 항공주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네.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테이퍼링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시장이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또 타이밍이 좀 다르게 나타난 것 같기도 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주는 FOMC 여파가 컸죠.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그래서 목금 거기다가 금요일은 뉴욕 증시는 또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다 보니까 그 사흘 동안에 이렇게 상당히 시장 급락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 이제 아시아는 주초 어제 뭐 니케이는 뭐 한때 1000포인트 3.8%도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지금 이제 어제 뉴욕 시장의 급반등 그리고 달러 강세가 주춤하는 거 포인트는 이게 그러면은 사흘 혼란으로 끝났느냐가 이제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서 한 게 3% 빠지고 그 다음날 3% 오르고 또 2% 빠지고 그 다음날 또 2% 오르고 이러면은 빠져요 이거. 빠지는 건가요? 1000에서 네. 1000에서 10% 빠지면은 900. 900이죠. 900 갔다가 10% 오르면 990. 오, 1000이 안 되니까. 네, 그러네요. 네. 거기서 또 뭐 5% 빠졌다가 큰 숫자에서 빠지고 네. 그 빠진 숫자에서 똑같은 퍼센트라 하더라도 뭐 이런- 제자리인 줄 알았는데 제자리가 아닌. 떨어지는 거였네요. 네. 자 이제 이런 상황 하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FOMC 복귀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그거잖아요. 두 차례 금리 인상이라는 거. 그죠?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모든 이렇게 월가 매체들이 지금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은 이런 거 아닙니까? 연준은 내다보기를 2023년 말까지는 두 번의 금리 인상을 내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표현 블룸버그가 빠뜨리지 않고 썼습니다. Inches towards taper. 테이퍼링에 조금 더 다가간 거예요. 이 점도표에 우리가 시선을 뺏기는 바람에 파월 의장이 말했던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참 재밌는 표현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연준은 pencils in earlier interest rate increase니까 조기 금리 인상을 pencil in 했다는 얘기인데 저도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의미가 그거랍니다.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일단 정해놓는 거랍니다. 체크를 해놓는 거라고 약속. 생각하면 되나요? 네. 뭐 내일 가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내일 회의하자 이런 거. 아니면은 아마 이게 가장 비슷한 예일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수정 앵커하고 진짜 밥을 먹고 싶다. 그렇다면은 네. 야 우리 밥 한 먹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바로 일정을 잡겠죠. 일정 잡겠죠. 네네. 캘린더에다 저장하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우리 흔히 하는 빈말. 야 우리 언제 밥 한 먹자. 밥 먹자. 언제 한가할 때 한번 보자. 네. 이 정도의 조기금리 인상의 그거단 말입니다. 아, 네네. 자, 지금 보시면은 이거에 우리가 다들 놀란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 이번 점도표가 2023년에 이렇게 중간값이 제로금리에서 두 클릭이나 올라가서 25p씩 한다면 두 번씩이나 올리는 쪽에 중간값이 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게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3월 FOMC에서는 이렇게 해서 금리 인상하자고 했던 사람이 7명에 불과했는데 다시 6월 거로 돌아오자면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여기 2명은 금리 6번 올리자고로 찍어놨네요.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임스 블라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제임스 블라드는 자칭 인플레이션의 북극성이라 해서 그걸 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처럼 해왔는데 금융위기 이후로는 자주 왔다 갔다 그 스탠스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굉장히 지지하는 쪽이었어요. 오죽하면 우리 국내 매체에서 왕비둘기였는데 블러드 총재도 매로 돌변했다. 돌변했네요. 네. 점도표에서 2023년이라고 했는데 제임스 블라드는 지난 주말 CNBC 인터뷰에서 첫 번째 금리 인상은 2022년에도 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도 내다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임스 블라드.
12개 지역 연방은행 총재 가운데 왕고참 경력으로 보나 뭐 나이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그랬던 사람. 더군다나 비둘기인 줄 알았더니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러면은 한 사흘 그걸로 끝났느냐? 다우지수 한번 보시죠. 다우지수 보시면은 여기 거래량에서 끝에서 두 번째가 빨딱 이렇게 거래량이 섰던 거는 그날 옵션 만기일 영향이 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제는 양봉이 꽤나 큰 게 나오면서 이틀치 하락폭을 거의 다 회복하듯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10월 30일 이후에 이 선, 이 추세선을 갖다가 깨고 내려왔던 게 수목금이에요. FMC가 결국 이 선을 갖다가 깨고 내려왔던 겁니다. 네. 그 이전에도 다우지수는 조금 뭐예요? 힘이 좀 붙이는 모습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RSI를 보니까 이 정도 단기 과매도 국면 한번 좀 사보고 싶은 반발 매수가 들어올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의외로 이 선은 큽니다. 이 점선, 우상향하는 이 선은 보통 추세선이 아니고 사실 이 선은 팬데믹 이후 그냥 주 추세선이에요. 그렇죠. 이게 깨진 겁니다. 이게 FOMC 때문에 이제 깨진 상황인데 여기서 그러면 사흘 급락 이후에 어제의 반등으로 조정은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는 큰 차트로 갈수록 주간이나 월간 같은 큰 차트로 갈수록 아직은 좀 더 봐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주간 차트에서 MACD나 RSI 같은 거 보면 이제 막 매도 신호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월간도 보시면 이래요. 월간도 지금 이래서 그렇다면은 또 이제 한번 의미 있게 꺾였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를 한번 꺼봅니다. 팬데믹 때의 낙폭. 아니 그게 아니고 팬데믹 때의 저점에서부터 우리가 그동안 쑥 달려왔는데 여기서 그럼 조정을 받는다면 최소한의 조정은 31,120 뭐 이런 식의 레벨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월가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한 10% 내지 20%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10% 20%면 큰 거죠. 그렇죠. 조정이. 다우 지수 자체가 그런 예, 거니까.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한 5% 정도는 견딥니다만 10%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조정 장세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인데 물론 월가에서 조정 온다는 소리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빅쇼스의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버리 같은 친구는 굉장히 겁나는 얘기를 트위터에 막 올리고 있어요. 모든 자산의 붕괴의 어머니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또 이제 영원한 펌프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또 뭐라고 얘기하죠? 연내 5천억 달러 정도 더 들어올 거야 증시에. 뭐 그렇죠. 이러면서 네. 또 이제 그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나스닥 보시죠.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렸던 이 승부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상승 삼각형이냐? 그러면 이거 열면은 많이 간다 그랬고 네. 상승 삼각형이 아니고 세 번째 막히느냐? 그러면 트리플 탑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나스닥도 우리 박스피 했다시피 나스닥도 지금 잘못하면 이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한 이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지지부진하게 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한번 보시죠. 자, 나스닥이 잘 가려면 이런 애들이 잘 가야 되는데 애플 한번 보실까요?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 보시면은 야, 이 부분 자, MACD나 RSI 이런 상황 하에서 월간 차트의 월봉이 이런 모습입니다. 뭐 어떻다 말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느낌을 한번 보시죠. 뭔가 이렇게 참 응집되어 있으면서 고민이 크겠죠. 아, 누가 좀 사줬으면 싶은 사람들은 뭐죠?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 정도 뭐 80불, 100불 이 정도에서 샀던 사람들 같으면은 지금이라도 사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막 이 근방에서 지금 사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잘 가지도 않고 그죠? 마치 8만 원대 후반에서 삼성전자 사들고 있는 분들과 비슷한 느낌이 애플 주주들 가운데 많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런 상황에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캔들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월째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오. 1년 내내. 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1년 전이라 하면 작년 6월인데 작년 팬데믹 있고 나서 벌써 3, 4, 5, 6월 달이 그냥 후루룩 다 갔다. 다 가고 나서 그때 우리가 기술주 무슨 뭐 언택트주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그냥 계속 이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제 더 가자니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그렇다고 털고 던지자니 아쉽고 던지고 나서 내가 뭐하지 그걸로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죠. 뭐 그러니 시장이 지금 좀
애매한 상황에 와 있다고 봐야죠. 네, 그 개인 투자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고 주요 경제 인사들도 서로 갑론을박이 다르니까 맞아요. 지금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네네. 다음 질문으로. 그래서 빅스를 한번 살펴봅니다. 나스닥 빅스를. 나스닥 빅스를 보니까 지금 보면 여기 이 부분 훌쩍 뛰었던 왼쪽에 이 부분은 금융위기 때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훌쩍 뛰었던 게 작년 팬데믹 때예요.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이후에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 빅스를 봐서는 증권 시장이 그렇게 증시가 그렇게 긴장하는 건 아니구나. 자, 데일리 조금 보시죠. 그러니 FOMC가 있었던 지난주에는 좀 빅스가 올라오나 했더니만 어제 또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직 쫄지 마. 뭐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죠. 참 그래서 뭐 결론은 증시는 지금 이 정도의 반발 매수세는 충분히 지난 한 3, 4일 동안의 급락이었으면 이 정도 반발 매수세는 나올 만한 상황인데 여기서 조정이 끝났다 아니다 하는 부분은 판단은 조금은 아직은 유보할 때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 또 우리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네.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증시에 미칠 영향이라 우선 물가 상황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지금 생산자 물가예요. 생산자 물가 우리나라 이제 전년 대비로도 따지고 전월비로도 따집니다. 전년비 6.4%입니다. 6.4%인데 지난 이게 5월치죠. 4월도 6% 꽤나 이제 높은데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는 조금 다행인 것은 그래도 4월 달에 1%나 전월비 1%나 올랐던 게 그래도 5월 달에는 0.4%예요. 물론 7개월 연속 상승세 뭐 이렇게 기사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막대기가 계속해서 전월비 물가가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전달보다도 더 이런 식이라면 좀 굉장히 걱정될 만한 상황이죠. 야, 우리 말이죠. 아마 수정님 이 차트 보시면 놀랄 텐데 우리나라 장기 추이 한번 보실까요? 생산자 물가 지수. 네. 70년대, 80년대에는 말이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40%대가 있었고 와,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12%, 14%뭐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 옛날 개그 프로 진짜 캐캐먹은 개그입니다만 연변에서는 저 정도는 돼줘야 인플레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거 2%, 3% 갖고 지금 인플레가 원해 만에 하고 쫄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거 갖고 그러게요.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로 제로금리 그리고 낮은 물가 여기에 너무 익숙해졌던 거죠.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이후에 이 부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풀린 거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로 돈 풀린 건 더 많았는데 이 와중에 이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쪽이 이렇게까지 과거 7, 80년대 대비 낮다는 것은 뭔가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생산성의 향상 내지는 어떤 인터넷 이런 쪽에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등장 뭐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 대비는 그거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FOMC 이후로 나타나는 현상이 단기 금리는 오르고 장기 금리는 오히려 떨어져요. 묘한 상황. 우리 국내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에 먼저 이거 한번 보시죠. 미국 먼저 보시면은 그때 FOMC 있고 나서 어떻게 됐나 하면 2년물 같은 경우는 국채 수익률 금리가 막 올라갑니다. 네. 왜? 아니 2023년에 금리 올리겠다고 하니 그러니 이 정책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단기물들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가. 그리고 FOMC 당일날은 10년물도 금리가 좀 오르는가 했더니 그 이후에 밀립니다. 어제 물론 다시 반등은 나왔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위 말해서 수익률 곡선이 굉장히 평평해지는 겁니다. 그죠? X축 왼쪽에 단기부터 뒤로 갈수록 장기 그리고 Y축은 거기에 해당하는 수익률 금리를 갖다 해놓으면 이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단기보다 장기가 금리가 높으니까. 근데 이 상황 하에서 이제 단기가 쑥 올라가고 장기가 좀 낮아지니까 이 기울기가 이랬던 것이 이렇게 좀 완만하게? 완만하게 네. 플래트닝 이런 식인데 이게 우리는 그냥 예사로 이러고 갑니다만 채권 시장 이쪽에서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수익률 곡선에 배팅하는 돈들이 많아요. 즉 연준을 믿었던 세력들은 이번에 좀 당한 겁니다. 연준을 믿었던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앞으로 3년 동안 금리 인상 없어. 2023년까지도 금리 인상 없어가 3월 달까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단기 국채는 계속 사는 거예요. 네. 단기 국채는 사고 단기 국채를 사면서 장기는 팔고 장기를 판다는 얘기가 뭡니까? 장기를 판다는 것은 장기를 팔아서 가격이 낮아지니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걸 갖고 해석하기로는 금리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것은 인플레가 예상되기도 하고 경기가 좋아지기도 하고 등등의 해석이었는데 그렇게 포지셔닝을 했던 선수들 입장에서는 즉 커브 스티프닝에 이렇게 배팅을 했던 세력들이라면 장기 팔고 단기 사놨던 선수들은 최근 며칠 사이에 굉장히 이쪽에서 터지고 이쪽에서 터진 거예요. 그렇네요. 그 반대의 경우는 또 이익이 나고 그런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다시 우리 한국으로 왔을 때 우리 한국도 지금 3년물, 2년물 같은 이런 단기물은 금리가 오히려 10년, 30년, 20년짜리보다 더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 한국에도 금리 인상이 가까워졌다라고 채권 시장은 프라이싱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도 금리 인상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네. 해주셨고요. 삼성전자 아까 이야기를 애플 차트 보면서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어제였죠. 다시 7만 원대로 내려갔잖아요. 오늘은 그래도 또 7만 9천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예. 네, 기관과 외국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삼성전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제 이번 주 방송할 걸 이래저래 준비하면서 수급을 따져보니까 어쨌거나 작년 3월 20일 이후 작년 3월 19일 날 우리가 지수 저점 찍었고 20일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네. 3월 20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진짜 개인이 거래소하고 코스닥 할 것 없이 합하니까 누적 순매수가 100조가 넘어요. 와, 정말 개인들 대단한 것 같은데. 네. 작년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었던 얘기가 은행 예금 한 1,000조 정도 되는 규모에서 한 10%만 증시로 넘어와도 근데 벌써 10% 넘어오는 게 그렇죠. 현실화됐어요. 네. 현실화됐는데 그 100조를 갖다가 순매수하는 동안에 삼성전자 비중은 컸을 거고 그렇죠. 100조를 갖다가 외인과 기관들이 다 팔았습니다. 뭐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이 상황 하에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드는 의문은 이 빤한 이 벌써 돈이 누구 돈이 얼마가 실려 있고 하는 게 빤한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연준이 저러고 있는 판국에 뭔가 분위기가 싸한 가운데 달러가 막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뭐 한국 정신이 역시 센가 보다 해서 여기서 그러면 외국인들이 바로 매수로 돌았을 것인가를 자꾸 생각해 보면은 그 부분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 관련해서 너무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에 그거 하셨는데 집중을 하고 계셨는데 조금만 기다려서 곧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냥 한 번만 더 이렇게 좀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요. 자, 우선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지금 뱀 4마리가 몰려 있습니다.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얽히고 섞였어요. 이동평균선이 막 엉켜 있는 겁니다. 이 8만 원에서.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 정도의 종목이라면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나 파동을 갖다가 적용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한두 세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 여기서 2019년 이 고점에서부터 팬데믹까지 이렇게 훅 밀렸을 때 삼성전자가 크게 한번 밀립니다. 6만 원대 한 중반에서부터 이제 4만 2천 원까지 밀리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돌면은 피보나치를 끄어봅니다. 피보나치를 끄어봤더니 일단 이 정도 낙폭에 대해서 처음에 61.8%를 통과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나 자, 이 전고점을 열고 나서부터 이 정도 종목이 되니까 1.618배를 통과하는데 꽤나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여기서 2.618입니다. 그러니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매주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때 이 과매수 국면 그리고 적어도 이 크리티컬한 2레벨 여기는 그렇게까지 흥분할 때는 아니었고 이때 거래량 서는 거 보세요. 진짜 선수들은 저기서 많이 털고 나왔습니다. 이 구간 좀 더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